번째 동사 한번 볼게요. 늘 그래왔듯이 화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화자가 이제 없다면은 아마도 뭔가 대상 관련된 작품일 거예요. 그죠? 일단 화자 뭐 하는지 볼게요. 화자 뭐 하는지 봤더니 첫 번째 줄 읽어봤더니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이래요. 그렇다면 화자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화자가 한 말이에요. 그럼 화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뭐가 돼야 돼요? 산수유 나무 어쩌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세 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꽃을 피워요. 그러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나무에. 그 나무에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면 그게 이렇게 그늘을 드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꽃으로 만든 그늘이기 때문에 그늘도 노랗다. 좀 이렇게 이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러잖아요. 이제 그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냥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빛을 등졌을 때 이제 그늘이 생긴다 그 자체도 있겠지만은, 그늘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너무너무 더운 그 여름철에 너무너무 더운데 이제 딱 그늘에 들어가서 피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산수유 나무는 이제 어떤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그늘을 주는 그런 존재로 그려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을 하고 있죠. 여기서 확실히 이기적인 인간이랑 산수유 나무가 확 대비가 돼요. 그죠? 그러면서 보래요. 그냥 볼게요.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무의 농사예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거를 농사라는 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갑자기 꽃은 하늘에 피우는데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나무 구경을 하러 가면은 항상 그 하늘에 이렇게 예쁘게 분홍색으로 노란색으로 피어있는 꽃에나 관심이 있지, 땅에 이렇게 그늘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림자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꽃놀이 가가지고 누가 땅 보고 이쁘다 그래요. 근데 화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도 가치가 있다. 꽃은 하늘에 생기는 예쁜 결실인 거고, 그늘이라는 건 땅에서 생기는 예쁜 결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돼 무게의 그늘이다. 5되라는 거는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의 단위를 논할 때는 무게가 아니라 밀도를 쓰죠. 생각해보면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여름과 겨울의 지구와 태양 차이 해가지고 이게 땅이야 이게 지구야? 그러면 해를 이렇게 여기서 손전등을 딱 비춰. 그러면은 엄청 밝은 대신에 요만큼만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이거 밀도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자꾸 그림자래. 그늘이라는 것도 밀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게로 표현을 하고 있다. 아, 참신하구나.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오케이. 산수유나무 어쩌라고? 산수유나무는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뭐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늘을 들이운다는 거는 뭐랄까 다른 존재를 위한 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존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이 산수유 나무를 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제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고요. 그늘도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 꽃과 그늘이라는 거는 산수유 나무가 만든 결실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노랗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늘을 노랗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평범한 표현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민정아, 느낌이 어때? 그늘이 노랗대. 느낌이 어때? 아름다워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참신하다.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표현을 했잖아.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딜 가나 통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제가 말을 쓸게요. 통념과 다른 표현.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명령형 어휘가 쓰였죠. 명령, 뭘 명령하고 있냐면요, 이제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산수유 나무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산수유 나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알려줄 거예요. 나무는요, 그늘을 그냥 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이는 거냐면요, 농사예요. 네, 여기 문장이 지금 명사로 끝났네요. 그죠? 명사로 종결이 된 경우에는 이제 요 농사, 이 끝난 요 단어로 시상이 딱 집약이 된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거를 농사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민정아, 어때? 어떤 기분이 들어? 뭐라고요? 나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참신하다고 느꼈어요. 참신하다.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늘 농사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는 지금 산수유 나무를 농부 취급한 겁니다. 산수유 나무를 농부 취급했어요? 그럼 여기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아,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행구문을 좀 매기고 할게요. 이 연구문이 없는 시라 행구문이라도 좀 해줄게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져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똑같이 의미가 있는,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하늘로 피어오르는 꽃이든 땅으로 이제 넓어지는 그늘이든 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8인을 가니까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요, 여기도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뭐뭐고 있다. 산수유 나무가 뭐뭐고 있다. 지금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이 지금 반복이 돼요. 분명 반복이 되는데 문장마다 살짝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나야, 기억나요? 반복을 하는데 살짝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기억나요, 안 나요? 모르겠어요. 네, 기억하세요?
대신에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말도 혹시 기억나요? 네, 안 나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거는 꼭 얘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효과. 일단 뭐가 됐든 반복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강조가 되는데요.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린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 산수유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수유나무의 속성이라 하면은요.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한 것이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이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읽어낸 결과물이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육행이랑 팔행만 잠깐 떼서 볼 건데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들은 자리 있는 곳에다가 쓰세요. 육행 보면은요.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보조관념이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실제로는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산수유나무가 한 일은 뭐야, 이나야? 실제로 산수유나무가 한 일. 꽃 피우는 거. 또? 만든 거. 그치? 실제로 한 일은 꽃 피우기, 그늘 들이우기야. 맞지? 이게 실제로 한 거니까 요거를 내가 원관념이라고 할게. 보조관념과 원관념. 지금 이 두 관념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유사성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화자가 이걸 썼겠지? 지금 비유법이 쓰이고 있는데 육행을 보니까 직접 빗댄 것 같지는 않아. 만약에 직접 빗댔다면 처럼이라든지 듯이라든지 인양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숨겼어. 그런 말을 숨겼다면은 우리가 숨길 은자를 써가지고 은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를. 반면에 팔행 가시면 팔행도 똑같아. 팔행도 보조관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보조관념이 농사를 짓는다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뭐 하는지 알 수 있지. 실제로는 꽃 피우고 그늘 들이우기 한 거야. 보조관념이랑 원관념이 똑같이 들어갔어. 다만 팔행에는 여기 이렇게 처럼이라는 글자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빗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직유법이 쓰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의미법 쓰인 거 맞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마지막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째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밀도를 그늘의 밀도를 무게로 표현하고 있어요. 민정아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맞아요.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신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시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요. 잠깐 끝에 글자만 한번 볼게요. 다. 지금 다 말이 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일단 생기는 게 운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운율이 생겨요. 근데 시 전체에서 이렇게 어조가 잘 통일이 되면요. 그때 가질 수 있는 특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럴 때 형식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언제 느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어조가 잘 통일이 되어 있을 때. 왜냐하면요, 시에 나와 있는 이 어조, 어미라는 거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오늘 시 굉장히 라이트하고 좋지 않나요? 딱 요 정도면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어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작품에는 노랗다는 표현이 좀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색채어가 쓰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노랗다는 말이 2번 이상 나왔어요. 최소 2번 이상 나왔으면은 우리 그걸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색채어라는 말 대신에 시각적 이미지 이런 말도 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미지는 심상입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어떤 상. 아무튼간에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에서 하는 말은 이제 수직적인 가치랑 수평적인 가치는 모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가 꽃을 많이 피워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나타내요. 이는 다른 존재들에게 휴식과 안정의 공간을 제공하는 산수유나무의 정성과 배려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잠시만요. 됐어? 마지막으로 그냥 더 썼어?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전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대비가 한번 들어가는데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산수유나무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그늘을 점점 넓혀가요.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한 번에 그냥 딱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화자는 이 작업을 농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자꾸 말려진다고 작아진다고 불평을 해. 그럼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다른 존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자기를 위한 그런 그늘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만든 그늘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쁘게 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이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산수유나무는요, 그늘 농사를 지어 땅에서 넓혀갑니다. 다른 생명들이 휴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베푸는 미덕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목말려든다고 불평을 해요.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혹은 타인에게 베푼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 산수유나무의 속성과 대비해서 메마르고 인색한 어떤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말하면 사람들을 깠네? 그럼 이거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화자잖아요. 화자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었나요? 아니면은 산수유나무가 화자였나요? 확실히 이거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보아라 이러면서 화자가 직접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건네잖아요. 그죠? 화자도 사람이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요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봐라 하고 명령도 해주고 비판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찰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참신함을 다시 모아서 또 보겠습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과 관련 지어서 그늘도 노랗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일부러 노란 꽃이 피는 산수유나무로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꽃과 함께 그늘꽃,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 모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 다음 농사, 이 작업을 농사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는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산수유나무도 농사 짓는 존재로 보고 그늘의 가치를 생명을 키우고 베푸는 농사와 같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겁니까? 농사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하는 게 농사예요. 정확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하는 거, 내가 먹기 위해, 남을 먹이기 위해 그 고생하는 거를 나무가 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랄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라는 이 행동을 굉장히 값지게 여기잖아요. 그죠? 생명 유지이면서 자식을 먹이기 위한 행위이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죠. 우리 민족한테 농사란. 그래서 그걸 딱 빗대면서 이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내는 이 행동을 엄청나게 값지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음 마지막이죠. 노란 족살 5회 9개의 그늘이다. 작고 노란 산수유나무 꽃을 이제 족살에 빗대어서 그 꽃을 만들어내는 그늘의 밀도가 2개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산수유나무 꽃과 그늘의 모습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 이거를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관념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 만드는 거, 그거를 구체적 형상화라고 한다. 이거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다음에 물어볼게요. 구체적 형상화가 뭔지. 구체적 형상화라는 거는요, 이걸 읽은 독자로 하여금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나야, 바꿔 말하면은 산수유 꽃을 그냥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란 꽃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더 잘 되니? 그쵸? 잘 되죠? 네.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조 한번 볼게요. 뭐뭐하라, 뭐뭐어라, 명명명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있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요 고있다를 우리가 진행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행상이라는 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동사에다가 붙이는 말이에요. 진행상이라는 게. 그래서 터뜨리고 있다,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생생함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동일한, 같은, 정확히는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온율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이 이제 다로 끝나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우리. 그래서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온율이 형성된다.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띄워드릴 테니까 그 앞에 행 쓴 거 있죠? 여기 내용에 맞게 좀 나눠주세요, 작품을.
복습하실 때도 요거 나눠놓은 거 기준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복습하셔야 합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OX 한번 좀 판단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 길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무조건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통으로는 잘 안 읽혀요. 노란 족살 5대 무게의 그늘이라는 시어를 통해 이 시어가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뭐 노란 족살, 요거 감각이죠. 정확히는 시각이죠. 그리고 뭐 무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감각이잖아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농부는 산수유나무의 구조관념이다. 요게 원관념이고 농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얘가 구조관념이겠죠. 그럼 앞에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산수유나무가 다른 생명을 배려하는 속성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낸다. 어떻게? 다른 생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뭔가의 결실을 내놓는데 그 결실이란 그늘이에요. 근데 이거를 농사를 짓는다고 표현을 해서 그늘 농사를 짓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 자연물의 모습이랑 속성을 제시해서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고 있다.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 자연물이 뭐예요? 산수유나. 모습과 속성은 뭐예요? 노란 꽃을 만들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늘 농사를 지어요. 그와 대비되는 인간. 이거 맞아? 틀려요? 맞죠. 성찰하게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하면서 성찰하게 하고 있어요. 맞죠? 산수유나무가 노란꽃을 피워 사람들 마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것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X예요. 왜 X예요? 산수유나무가 노란꽃을 피워서 다른 존재에게 위안이 되고 휴식의 공간이 되어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먹구름을 없애주는 게 얘 역할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게 농사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랬어요. 이날 형상화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형상화라는 게 뭐예요? 형상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야?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모양이 떠오르게 만드는 게 형상화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지? 시각적 심상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이걸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 노란 산수유나무 꽃이 딱 피어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 6번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정적 어조라는 거는 딱 짧게 끊어지는 확실한 어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뭐 어떤 의지일까요?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의지라는 게 이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성찰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나라는 존재가 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요거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원아 7번에 5야 X야? 이행의 그늘은 다른 존재를 위한 그늘이라고 했어? 하지만 삼행의 그늘, 이 인간이 불평하는 그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거라고 했어? 그지? 민정아 8번에 뭐야? 5야. 화자는 산수유나
산수유나무를 관찰했어. 맞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비교를 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산수유나무의 모습이랑 인간의 모습이 반대로 대비가 됐지. 이나야, 9번에 O야? X야? X예요. 성경 후정의 방식 혹시 이나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대충 말해봐요. 뭐예요? 제발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줘. 알려주려고 하잖아. 몰라? 알려줄게. 자, 성경후정이라는 거는 요게 먼저 선자고 요게 뒤후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정서를 보여준다. 이런 방식으로 시의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예요. 기억하세요? 자주 나와요? 자, 지원아, 10번에 O야, X야? 5야. 19의 변주와 반복과 변주라고 가르치기는 했는데 요게 들어가서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어. 어떤 속성? 그늘 농사를 짓는다는 거. 뭐 원관념으로는 다르게 쓸 수 있겠죠? 뭐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우는 거. 그게 이제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으로 설명을 할 거면 얘가 되겠죠? 민정아, 11번에 X야, O야? X.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미덕을 지닌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좁쌀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빗대고 있어요? 농구에다가 빗대고 있죠. 이나야, 12번에 O야, X야? X. 산수유나무의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하여. 자, 이나 여기서 끊으면은 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산수유나무의 선명한 색채 이미지.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그죠? 여기는 맞는 말이야. 근데 뒤에가 틀렸단 말이지. 화자가 처한 상황 안 드러났어. 고결한 삶을 지향한다. 애초에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13번.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과 산수유가 농사지은 그늘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애초에 요건 부정적인 시어고 얘는 긍정적인 시어인데 유사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14시인데요.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주변 자연물들과 정신적인 관계를 맺는다. 노란 좁쌀 5대 그늘의 무게의 그늘이다처럼 밀도를 무게로 참신하게 표현한 것. 어렵다 싶으면 무조건 문장 끊어서 하나씩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학 끝이지? 우리 조금 쉬고 돌아와서 문법 합시다. 이제 문법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어머, 그래요. 우리 민정이가 한번 말해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나요? 질문 공부에서 교체를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용기 있게 발표해준 민정이를 위해 박수. 네, 교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용기 있게 이야기해준 민정이를 위해 박수. 마저 나가볼게요. 그 교체를 하나 더 할 건데 요 교체는 이제 앞에서 배운 교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표기상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규칙이었어. 근데 지금 내가 5번에다가 모음동화 쓸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앞에 거랑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제가 이거 칠판 꽉 채워서 적을 건데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좀
따라 쓰세요. 네, 살살 따라 쓰세요. 아시죠?
글자가 이렇게 올라갈까? 아, 이쁘게 썼다. 네가 글자를 잘 쓰는 거야. 왜 잘 쓰는 줄 알아? 이게 뭐 자음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박또박하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글자가 공간이 맞고 선이 맞죠. 그럼 이건 잘 쓴 글씨인 거야. 그래서 너는 글씨를 진짜 잘 쓰는 거야. 또
톤이 진짜 잘 맞아. 설명을 할게요. 자, 요 5번째 진짜 무운동화인데요. 얘는 이제 앞에 거랑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랬어. 일단 첫 번째가 전설 모음하고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불러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부르는데 왜 이모음 역행동화냐면 우리가 순행이랑 역행을 논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왼에서 오로 가면은 요건 이제 순행이라고 그랬어. 가는 방향. 근데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거를 우리가 역행이라고 배웠거든요. 앞 음절의 요 녀석들은 후설 모음이에요. 앞에 일단 앞 음절의 후설 모음이 와. 그 다음에 다음 글자에서 이가 나와. 그러면은 요 후설 모음이었던 친구들이 앞으로 역행을 해가지고 발음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시가 어미, 고기, 먹이다, 남비인데요. 어미를 이제 얘를 역행하면 애가 되죠. 오를 역행하면 을가 되죠. 어를 역행하면 애가 되고요. 아를 역행하면 애가 돼요. 애미, 괴기, 매기다, 냄비. 요렇게 발음이 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괴기는 처음 들어보더라도 어미를 애미라고 하는 거나 아비는 애비라고 그러지, 또 박해 애비라고 그러지, 그리고 먹이다를 먹인다고 표현하거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주로 어디서 들어봤어? 사투리 쓰는 사람 입에서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 같은 데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자기 이제 며느라기를 부를 때 어미야라고 안 하고 애미야라고 부를 때 있잖아. 그게 뭐야? 애기 엄마 부르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또 익숙한 단어 하나 더 있지. 냄비. 오히려 이거는 남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 우리가. 맞죠? 우리 냄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알 수 있는 점, 일부는 표준어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냄비 말고 또 하나 있어. 올챙이. 올챙이도 원래는 올창이야. 근데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서 올챙이가 표준어가 된 거야. 신기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부는 이렇게 냄비나 올챙이처럼
것처럼 표준어가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고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다? 후설모음 후설모음 음절이 온 다음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음절이 오면은 원래 후설모음이었던 애가 역행해서 전설모음이 된다. 그래서 전설모음화라고도 부르고, 이 모음 때문에 역행을 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부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모음 동화는요, 모음 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모음에는 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느낌이 와요. 퐁당퐁당 둘을 천지자 누나 몰래 둘을 천지자 이러면은 진짜 작은 조약돌 같은 거 딱 장난 수준으로 이렇게 누나한테 던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탕탕탕. 근데 풍덩풍덩 바위를 천지자 이러면은 노래가 갑자기 싹패 노래가 된단 말이야. 왜? 여기는 음성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육중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풍덩풍덩 소리가 날 만한 돌을 누나한테 던지시면 안 돼요. 누나 다쳐요. 그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퐁당,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풍덩, 깡총깡총이랑 검중검중도 마찬가지야. 깡총깡총 이러면은 토끼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요만한 동물이 생각이 나죠. 얘네들이 뛰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검중검중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막 사슴이 뛰는 모습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다리 긴 애들 있지. 고라니라든지 막 이런 애들. 그리고 그게 용언의 활용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마음속에 다 궁금했잖아. 먹 다음에는 어서가 붙고 싸 다음에는 아서가 붙어서 먹어서 싸서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언제 어서가 붙고 언제 아서가 붙는지 사실 여러분들 몰랐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말고 어시랑 아도 있어. 먹 다음에는 어시 붙고 싸 다음에는 아시 붙는단 말이야. 그게 다 어간에 온 모음이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음성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달라붙은 거고, 어간의 모음이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양성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달라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용언의 활용을 할 때도 이렇게 모음 조화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요게 중세국어 때, 그러니까 이제 대왕 세종이 이제 우리 글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이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는 책자 같은 거를 막 뿌렸을 거 아니야. 맞춤법이 정말 강력하던 시대. 그때는 엄격히 잘 지켜서 표기를 했어. 하지만 임진난 이후부터는 요게 많이 깨지기 시작했대요. 참고로 임진난은 1592년에 터졌는데 평일 수업에 어떤 남학생이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니? 그러니까 1900 이래가지고 그때 임진왜란 터지고 뉴스에 맨날 이순신 나오고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적 없고요. 1592년이고요. 아무튼간에 임진왜란 이후에 좀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깡충. 양성모음, 음성모음이죠. 모음 조화가 깨졌죠. 현대국어에서는 꼭 깡충깡충, 껑충껑충만 쓰지 않고 깡충이란 말도 쓸 때가 있다. 지금 와서는 이 모음 조화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이제 그거 배울 거야. 중세국어, 중세문법을 배울 거야. 그때 이제 나한말싸움이 중국에 달라 이거 배울 거거든. 그때 모음 조화 거의 집착 수준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가면 있잖아. 너네 지금 격조사 외우라 그러면 그냥 격조사들 막 외우잖아. 그때는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도 그 모음에 맞는 조사가 달라붙어. 벌써 짜증나지? 나도 공부해야 돼. 걱정하지 마. 나도 공부해서 가르쳐 줄 거야. 나 다 까먹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체였다. 그래서 교체 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탈락이랑 출약 이게 다예요. 교체에 비해서 탈락이랑 출약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죠? 교체가 진짜 50%예요. 자, 두 번째 탈락 갈게요. 방금까지 배운 교체에서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에는 뭔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탈락부터는 이제 개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특정 환경에서 한 음운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음운의 개수를 결과적으로는 하나 줄게 만드는 게 탈락입니다. 탈락에는 자음권 단수나 리을 탈락, 의 탈락, 히읗 탈락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음이 군을 이뤄서 왔을 때 그거를 단순화시키는 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냥 앞으로 귀찮으면 자단 이렇게 부를게요. 음끝처럼 자단 이렇게 부를 건데 음절의 끝에서 그러니까 받침에서 두 개 자음 겹받침이 왔을 때 하나가 탈락하는 거 그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실 때 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가 없어지죠. 그리고 요거 자리에 앉다 요거 읽을 때도 앉다가 아니라 요게 탈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앉다 자리에 앉다 자리에 앉다 갱소리 내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죠. 탈락하면 교체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겹받침은요 겹받침마다 어디를 탈락시키고 어디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얘네 둘만 예외가 있었죠. 이거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우나요? 아마 이거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 예. 리을 기역은 원래 기역으로 받침이 나야 돼요. 닭을 읽을 때 달이 아니라 닭이라고 읽잖아요. 기역으로 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리을 비읍은요 리을로 발음이 나야 되는 그런 겹자음이에요. 근데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리을 기역은 원래 이제 기역으로 발음이 나야 되니까 있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요런 친구가 오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리을을 살려야 된다. 근데 다 한 번씩 교체가 일어나죠? 된소리 대기가 한 번씩은 일어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로 발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널다,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밥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비읍으로 발음이 난대요. 그럼 밥다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밥다가 되겠죠? 아니면은 넙둥글다, 넙죽하다 시리즈는 비읍으로 또 발음이 난대요. 그래서 예시로는 약간 다른 거를 갖고 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넙둥글다 같은 경우에도 넙둥글다 여기도 교체가 한번 일어나고요. 넙칙하다 같은 경우에도 넙칙하다 넙칙하다 근데 넙칙하다 이렇게 안 읽으시죠? 넙칙하다 이렇게 읽으시죠? 넙칙하다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을 탈락인데요. 리을 탈락은 실질 형태소라는 말로 시작을 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야 돼. 실질 형태소. 우리 국예음화랑 그 뭐였냐 연음의 원리 배울 때 형식 형태소가 나왔었죠, 그죠?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애들, 이를테면은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뭐 접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형식 형태소에 들어간다면 반대로 실제 형태소에는 어휘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 명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리고 어미 대신에 간이 이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딸, 어휘적 의미를 가지죠. 바늘, 어휘적 의미를 가져요. 근데 얘네들의 끝소리, 받침 리을이 다른 자음을 만나게 되면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딸님, 여기 이제 따님이 저까지 해서 4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딸님이 아니라 따님. 그리고 바늘질이 아니라 바느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의탈락이에요. 의탈락은 용언의 활용 때 발생하는 건데, 용언, 다시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자, 용언이 뭐예요? 이나야, 용언이 뭐야? 큰일 났어. 용언은 동사랑 형용사예요. 오케이. 자, 활용을 한다는 게 뭐야? 뭐라고?
쓴다고 어떻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용언이 활용을 한다는 거는 동사랑 형용사가 형태를 바꾼다는 거야. 이게 이게 형용사고 뭐 이게 동사인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진짜 크다 쓰다로만 쓰지 않잖아요. 좀 모양을 바꾸잖아요. 그걸 우리가 활용이라고 그래요. 아무튼간에 용언이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꿀 때 어간에 있는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한번 붙여봐야겠죠. 어서 붙일게요, 쉽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크어서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쓰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써서 우리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리을 탈락이랑 의 탈락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어. 리을 탈락에 선생님이 예시를 이렇게 명사로 들어주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용언의 활용 때도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울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울다라는 동사 뒤에 이제 뭐 는이라는 어미가 붙게 되면은 우는 이래버리잖아. 그럼 그때도 리을 탈락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자, 리을 탈락과 우 탈락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른 애들과는 달리 얘네들은 이 특징이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야. 얘네들은 표기의 반영이 있다. 모음주어도 마찬가지지만요. 리을 탈락이랑 의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음 건단수라는 우리가 자음 두 개를 다 표기하지만 하나를 탈락시켜서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우리가 표기를 할 때도 리을이랑 의를 빼고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 히읗 탈락인데요. 히읗 탈락도 의 탈락이랑 조건은 동일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이번에는 받침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코로나 빨리다. 친구야 나는 코로나 걸리기 싫은데 이렇게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 구문의 변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쉬운 걸 골라보라고 하면 히읗 탈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히읗 탈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건을 이제 뒤집어서 물어보자면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다 어미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탈락 내용 끝이에요. 탈락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축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 조금만 끌게요. 자, 축약 더 쉬워요. 축약은 두 개가 있어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더 쉽죠. 근데 자음 축약은 자음 축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거센 소리 내기라고 이제 배우셨을 때 조금 더 느낌이 확 와요. 히읗을 만나요. 누가? 예사소리가. 그러면은 거센 소리가 됩니다. 너무 직관적이죠, 얘네는. 그래서 국화 발음할 때 국화, 법화 발음할 때 법화 이렇게 되는데요. 막상 하다 보면은 진짜 헷갈려가지고 국화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축약이에요. 축약은 음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읗이 키읔으로 교체가 되게 쓰시면 절대 안 되겠죠. 두 개가 만나서 얘랑 얘가 만나서 얘 하나로 축약이 돼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읽을 때는 사실 국화나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모음 축약입니다. 모음 축약은요, 사실 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모음 축약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단모음이랑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으로 축약되는 거거든요. 보이다를 되다 이렇게 축약시키는 게 모음 축약이고요. 표기 반영 됩니까? 안 됩니까? 얘도 표기 반영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쓸 때도 돼요. 과정을 적어드리자면 오라는 단모음이 이라는 단모음을 만나서 라는 단모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요 가지어가 가저로 바뀐 거를 보시면은 마치 이 모음이 모음을 만나서 모음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얘는 단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모음 축약이 아니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여모음 한번 생각해 볼게. 지원아, 여모음을 만들려면은 뭐랑 뭐가 만나야 여모음이 될 수 있어? 넘어가. 민정아, 네가 말해봐. 뭐랑 뭐가 만나야 여모음이 될 수 있어? 짝배기 달린. 짝배기 달린 거. 그거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그러지. 반모음 Y라고 할게. 이 발음 나는 거. 반모음 Y에다가 반모음 어가 만나면 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얘가 얘로 교체되었다고 봐요. 요 현상의 이름은 반모음 교체예요. 선생님 근데 왜 교체 배울 때 설명 안 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려고요. 걔는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왜 따로 가르치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라떼는 이거를 모음 축약으로 배웠어요. 지금은 아닌데 라떼는 이걸 모음 축약으로 배웠어요. 얼핏 보면 진짜 축약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너네 때부터 달라져가지고 사실 조금 전부터 너네보다 약간 전부터 달라져가지고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으로 바뀌는 것만 모음 축약으로 보고 이런 케이스는 요 앞에 있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모음 교체라는 게 없다고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반모음 교체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선생님이 나눠준 새 숙제에 그 프린트가 옛날 프린트인가 봐. 요게 모음축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법 풀이 영상 찍었거든. 그래서 그 풀이 영상 보고 너네 채점해서 갖고 올 거란 말이야. 그 풀이 영상에 요 설명을 똑같이 한번 다시 해줬어. 그래서 한번 보고 잘 채점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거예요. 문법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탈락이랑 나머지 것들 배울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요. 뒷가리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자, 테스트 보시기 전에 이제 문학은 우리 백지 테스트니까 문학을 좀 공부를 하고 보시면 되고 문법은 의문의 변동 안 나와요. 의문체계 나와요. 의문체계. 부담 없죠? 평권 기준과 커트라인은 시험지에 모두 기재해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